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는데요. 소식통들은 백악관이 3일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일본 제철은 2023년 12월 미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꼽혀온 US 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141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제철과 US 스틸은 같은 달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요.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인수에 따른 안보 위험성 평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인수권을 백악관에 회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 불허. 저희가 첫 번째 방송에서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렸는데 네네네. 이게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 결정을 한 거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은 그 미국의 최고의 동맹, 일본 제철과의 어떤 임수합병도 이걸 불허를 한 거니까 네. 사실 일본 측에서 이제도 굉장히 날선 반응을 사실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일단은 결정이 된 거고요. 여기에는 트럼프 당선인도 동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의 워딩이 뭐냐면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였던 US 스틸이 다시 위대함을 찾는다면 좋지 않겠느냐. 네. 두 번째는 관세가 US 스틸을 더 수익성 있고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어줄 텐데 왜 지금 파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뭐 이 트럼프 당선인이 제일 먼저 공언을 한 거는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관세를 매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주가가 그래서 약세인 이유도 사실은 네. 있는데 이 관세를 높이게 되면은 US 스틸이 가격 경쟁력을 찾을 거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영광을 갖다가 회복할 수 있다. 예, 예.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과연 그렇게 될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만. 네. US 스틸 같은 경우가 지금 세계 24위거든요. 조각 능력이라는 예. 측면에서. 근데 이 US 스틸이 과연 미국의 그런 어떤 비싼 인건비, 이런 어떤 그 원가 자체가 비싸잖아요. 네. 미국에 생산하게 되면. 그런 걸 극복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어떤 관세 부과를 통해서 과연 이 경쟁력을 갖다가 쉽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USC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 선뜻 내주기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현대제철 쪽에서 어젠가요? 며칠 됐죠. 네. 좀 어떻게 보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게 있습니다. 예. 현대제철이 그 미국에다가 그 제철소를 짓겠다. 예. 사실 현대제철은 해외에 그 사업장이 없습니다. 인천, 당진, 그다음에 포항에 우리나라에만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근데 느닷없이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규모는 언론에 따라서 좀 다양한 시각들이 있지만 최대한 10조 정도 되는 겁니다. 규모가 상당하군요. 규모가 예.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현대제철은 현대차 그룹 산하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차 그룹 산하를 놓고 보게 되면 이해는 좀 가요. 미국에다가 제철소를 짓겠다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메릴랜드에 기존의 자동차 공장이 있고요. 기아는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조지아에 네.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갖다가 작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이 3개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차의 자동차들이 미국에서 생각보다 잘 팔려요. 네, 그렇더라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테슬라 이어서 2위, 그다음에 또 3위, 뭐 이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라는 거는 자동차용 강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실어가지고 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원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또 있고요. 네, 네. 또 트럼프 당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무조건 자국에서 생산을 해라. 뭐 이런 주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공장은 일단 미국에다 만들었지만 그 원재료를 갖다가 한국에서 또 수입해서 쓰게 되면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시비를 걸지는 모르죠. 예, 예.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기에 그 뭐 강판 공장이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을 갖다가 미국에 진출시키겠다는 어떤 야심찬 포부를 밝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으로서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야, 이거 봐라. 내가 됐는데 그 한국에서 현대제철이 우리나라에 10조를 투자해서 제철소를 짓겠다고 네. 얘기를 한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우스운 측면은 뭐냐면은 사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트럼프 쪽에 줄을 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뭐 도요타 측에서도 100만 달러를 낸다고 해요.
당선 축하 뭐 거기에. 근데 현대차 그룹은 그거에 뭐 몇십 배 되는 그러네요. 10조 단위 투자를 갖다 결정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뭐 이뻐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현대차라든지 뭐 그렇죠. 현대제철이라든지. 근데 이게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냥 반가울 수만은 없는 네. 거는 우리나라의 그 유수의 제조업체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 미국으로 쏠려가고 있잖아요. 뭐 그 삼성도 전자, 그렇죠. SK 예.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제철소까지 다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과연 그냥 좀 그냥 뭐 좀 기쁜 마음으로 네. 우리나라 회사들이 해외 진출한다.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생각만은 좀 할 수가 없는 좀 씁쓸해한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생산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 가동률은 축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구조조정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것이고 좀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예.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그 적어도 미국에서 지금 팔리는 자동차 물량은 만약에 현대제철이 거기다 공장을 져가지고 완공이 돼가지고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네. 그 자체에서 소화를 시킬 테니까 예, 예. 국내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 물량 자체가 네.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력을 또 줄일 거고. 예. 걱정이 되네요. 네네네. 그나저나 그 일본 제철 회장은 뭐 일본의 반발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결국에는 뭐 이건 그 위법한 정치 개입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소송 제기했던데요. 예, 뭐 소송을 갖다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뭐 장기화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렇지만은 트럼프의 입김을 갖다가 지금까지 그 일본의 태도를 봐서 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좀 미국에 더 뭐라고 할까요? 미국이 한마디 하게 되면 아 형님 하면서 좀 이게 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있죠. 예. 그래서 소송으로 이걸 갖다 해결할 수 있을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문인 것 같고요. 네. 그게 뭐 그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대제철까지 이제 미국에 진출하게 된다 이런 얘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또 빼놓지 말고 챙겨봐야 할 글로벌 경제 소식이 있는데 CES 소식이 준비가 돼 있죠. 네네네. 네. 이게 사실은 뭐 가전 박람회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게 세상의 흐름, 시대의 조류를 읽을 수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큰 박람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네. 거죠. 이게 이제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조류, 세상의 어떤 흐름, 이걸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네.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눈에 띄는 점은 3대 메인 테마하고 2개의 알파를 갖다가 이 CES에서 딱 정했어요. 네. 그 첫 번째 흐름이 뭐냐? 역시 인공지능이죠. 그렇겠죠. 인공지능이 이제 물리적 AI로 진화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범용 그 인공지능 AGI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이게 범용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공지능이 진화를 네. 해서 그거의 어떤 시대를 갖다가 개막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선언적으로 좀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빌리티를 갖다가 주제로 삼았습니다. 모빌리티에는 뭐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죠. 야, 그렇죠. 그다음에 드론 로봇인데 사실은 이것도 인공지능이 가미가 된 거예요. 이것도 다 사실은 FSD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는 물리적 AI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AI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네. 단순히 뭐 어떤 뭐 프로그램으로 존재를 한다거나 네. 컴퓨터상에 존재를 하는 건데 로봇이 걸어다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이렇게 진짜로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네. 스스로 판단해 다니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드디어 어떤 물리적 형상을 하고서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게 예. 이제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디지털 헬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알파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알파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구글에서 윌로우라고 양자칩을 갖다가 선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격하게 양자 컴퓨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기존 컴퓨터 연산 능력의 3조 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히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조 배 빠른 거예요. 엄청나네요, 진짜. 예, 이게 예. 구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5가지 테마 자체가 앞으로의 시대를 갖다가 얘기해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그 이번 CES에서 유심히 봐야 될 게 사실은 그 엔비디아 젠스랑이 기조 연설을 했다는 거지 오래간만에 않습니까? 했죠. 예.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게 되면 선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기조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나 기조연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젠슨왕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AI 시대를 갖다가 만든 장본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엔비디아의 어떤 GPU 칩을 통해서 그 인공지능의 시대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열었다.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 양반이 한 얘기를 갖다가 좀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4년에는 AI가 등장한 해였다. 사실은 뭐 그전부터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25년은 AI가 본격적으로 침투하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AI를 발전 단계를 4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지각 AI예요. 이게 가령 뭐 음성 인식을 한다거나 이미지 인식을 하는 단계. 네. 우리가 이건 예전부터 있었죠. 그렇죠. 예. 두 번째가 이제 생성형 AI입니다. 말을 만들어내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게 챗GPT로 대비되는 거죠. 네. 그래 올해는 에이전트 AI, 인공 비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인공지능이 해주게 될 거다. 네. 가령 뭐 코딩의 보조라든지 아니면 간병 보조라든지 등등등의 일들을 갖다가 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올해부터 본격화되는데 이 시장 자체를 갖다가 수조 달러로 젠슨왕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물리적 AI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진화를 할 거고 이런 흐름 자체는 최소한 20세기 말까지는 인공지능이 어떤 시대의 어떤 조류, 시대의 흐름 자체를 갖다 장악하면서 예. 선두에 가게 될 거다. 이런 식의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젠슨 황이 뭐 주인공이었는데 양자 컴퓨팅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느닷없이 30년 네.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예. 양자 컴퓨팅 관련 주식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죠. 알겠습니다. 예. 자, CES 얘기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소식인데 이게 그 트럼프 보좌진들이 그러니까 보편 관세 관련해서 약간 네네. 좀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다른 모양이에요. 이견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맨 처음에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 보도를 했어요. 네. 자신들의 어떤 경제 안보의 그 핵심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만은 관세를 부과한다. 네. 다른 말로 해서 보편 관세가 아니라 가령 뭐 에너지 부문이라든지 의약 부문이라든지 철강과 같은 원자재에 대해서만 이걸 한다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네. 익명의 소식 등을 갖다 동원을 해서. 그러게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발끈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가짜 뉴스다. 어. 뭐 나는 그게 어떤 뭐 난관이 있더라도 보편 관세를 시행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CNN에서 그 다음에 더 폭탄 같은 어떤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비상계엄처럼 경제 비상계엄을 트럼프 당선인이 하려고 한다. 어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가경제 비상관한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197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국가 경제에 어떤 비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 안보에 굉장히 위험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네. 사실은 대통령의 권한이 경제 정책에 관해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관세를 부과한다거나 해외와의 어떤 무역 활동을 할 때는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법을 고쳐야 될 때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무시를 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 관세를 시행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하고 CNN의 보도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런 두 가지 정반대의 의견들이 왜 나오느냐, 보도들이 왜 나오느냐.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이 보편 관세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게 되면 양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상식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의 좀 온건파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편 관세를 갖다가 그렇게 옹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겠죠. 사실은.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재무부 장관 베센트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자신은 보편 관세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는다. 보편 관세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사실 상무부가 이 관세라든지 이런 정책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루트릭 그 지명자 같은 경우도 관세는 협상 전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반대로 이 트럼프 1기 때 그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현재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피터 나바로.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근원이라는 책을 쓴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 때문에 사실은 관세가 이렇게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가 그 노래를 하게 된 배경이 사실 관세 피터 대통령이 나바로의- 된 배경. 네, 그 네. 사람이 피터 나바로입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관세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진영 간의 그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한 어떤 알력 같은 게 있다. 왜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보편 관세를 진짜 모든 나라의 10에서 20%,
그다음에 중국에서 60% 관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에? 물가가 엄청나게 그렇죠. 오르겠죠. 물가 엄청나게 오르는 거고 사람들은 살기 어렵다라는 예. 얘기가 빗발칠 거고요. 미국의 금융시장 같은 건 거의 폭락 수준으로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업들의 이익 자체들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보편 공산하게 하면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요. 예. 미국이 아무리 어떻게 보게 되면 힘이 막강한 패권 국가라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거기 뭐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서 마냥 굴복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세계는 굉장히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거고 미국 금융시장도 안전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갖다가 피하려고 하는 거고 온건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터 나바로 같은 사람들은 중국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철해야 된다. 예, 이걸 갖다가 관철해야 된다는 입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싱턴 포스트와 CNN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네. 어떤 익명에서 희통을 통한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어떤 혼란 상황은 트럼프 당선인이 20일 날 취임하기까지는 네. 계속해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취임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지 참 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 뭐 대규모 관세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가지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과연 관철할지 조금 수위를 낮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천의 밑줄 경제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